반갑습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 그 프라임 학원에서 그간에 경찰 간부만 그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경영 경체 준비생들이 상당히 그 본의 아니게 불만도 많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이런 그 경영 경체, 혹시 앞으로 내가 워낙 그 경영 공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말이 좀 헛나갈 수가 있어요. 경행경체. 그래서 경행경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 그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강의는 지금 15회에 걸쳐서 20문제씩 모의고사 가지고 정리가 되지만은 뭐 모의고사 이 강의라고 그래서 그냥 해당 그 선지나 문제만 가지고 내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해당 문제나 선지와 관련된 내용을 기초부터 또 핵심적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설명해 가지고 총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머지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강의에서 강조한 거 위주로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은 경영 경채 20문제 중에서 19문제 이상은 확실히 득점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서 그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혹시 이것도 출제되지 않을까 저것도 출제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너무 막 지엽적으로 빠져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점까지는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듯이 20문제 중에서 19문제에는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 연구소로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경희 공채생들도 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그 질문이 있다는데 물론 이 경희 공채생들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경희 공채 시험이나 경영 경채 시험이나 출제 범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기출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 경채 문제가 경희 공채 문제보다도 난도가 높은 문제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차원에서 경희 공채생들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는 데는 이 강의와 교재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합격으로 보답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철저하게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정합성 있는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요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강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범죄학을 어떻게 대비해야만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 19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초점 맞춰 가지고 내가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세요. OX 문제로.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각자 저기 한번 풀어보세요. OX로 체크하면서. 자, 풀어볼까? 자, 브랭팀은 범죄 패턴 이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이 문제들은 지금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이 경찰학 부분에서 범죄 원인론과 예방론 그 파트에 있는 그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풀어보시고, 자, 지금 뭐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문항들이죠. 자, X라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 이거? X.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은 좀 불확실하게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설명을 할게요. 자, 브레인팅햄 부부가 범죄 패턴 이론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범죄 패턴 이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문제로도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번 그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A급 문제예요. 범죄 패턴 이론.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이 브랭팅엄 부부는 범죄 패턴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범죄 패턴 이론을 교재에 따라서는 어떻게 번역하기도 해요? 범죄 유형 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패턴을 번역하면 유형이죠.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그 교재들이 그냥 패턴을 그대로 그냥 번역하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범죄 패턴 이론이 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시험에서는 범죄 유형 이론 이렇게 바꿔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똑같은 원어지만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다양하게 번역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동시에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야지 어느 하나만 그냥 머리글자 암기법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뭐 다른 용어로 이렇게 출제된다든가 했을 때 당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철저히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프랭클린 부부의 범죄 패턴 이론, 범죄 유형 이론은 범죄는 일정한 시간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대에 집중 순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X라고 그랬죠. 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X?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아마 문제집 그 해설을 보면은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돼 있을 거예요. 왜? 장소적 패턴이어야 되는데 시간적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해설하는 교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자, 브랭팅엄 부부의 범죄 패턴 이론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어떤 저서나 논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 패턴에는 시간적 패턴과 공간적 패턴을 다 포함시킨 개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시간적 패턴은 제외되고 공간적, 장소적 패턴만 제시가 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 패턴과 장소적 패턴 이렇게 했는데 장소도요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야. 공간적이건 장소적이건.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거 해설서가 있다면 그 해설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4개 선지로고 출제돼 가지고 다음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해 가지고 가장자가 붙었다면은 상대적으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학술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랭팅엄 부부는 범죄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뿐만 아니라 공간적, 장소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나 그 시간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어떤 그 예방 대책을 적용하게 되면은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기출문제 어떤 그 선지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그냥 당연히 그냥 가볍게 이것은 옳고 그른가 이렇게만 파악해서는 안 돼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틀렸는지, 왜 이것은 이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틀린 선지로 보았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고, 또 응용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면은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절대 합격 점수를 득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시험이든 간에 기출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음 출제자들은 어떻게 그 출제를 하냐 하면은 그 기출 문제 선지를 그대로 인용하진 않아요. 뭐 85% 이상이 기출 문제 선지를 다 변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아까 뭐 이 범죄 패턴 이론을 범죄 유형 이론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장소적 패턴을 공간적 패턴으로 바꾼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선지가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맞는 선지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4개 선지 상대적으로 고르면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틀린 선지가 들어있다면 어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야. 이건 완전히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출제자가 틀린 선지로 이렇게 정답을 하려고 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설을 할 수 있냐면은 시간적 공간적 패턴이어야 되는데 시간적 패턴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틀린 거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 구자연경이 안 그래? 범죄 패턴 하게 되면 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세요. 성추행 같은 것이 지하철에서 언제 많이 돼요? 지금 같은 이런 대낮에 뭐 전철 아니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성추행 누가 시도하려고 안 해. 출근 퇴근 시간대 같은데 막 붐비니까 그런 시간대를 이용하죠. 그게 패턴이야. 시간적 패턴. 그리고 장소적인 패턴도 어때? 뭐 어떤 뭐 이런 길거리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막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전철 안 이런 그 장소 예? 그런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비해서 그런 장소는 범죄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 실제로 많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대도 대낮 시간대보다는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뭐 절도 범죄 같은 경우 빈집털이 같은 경우는 뭐 그 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출근했을 대낮 같은 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시간대의 시간적인 패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다음 시험에서 한 문제로 불행특임 부부의 범죄 패턴 이론이 출제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그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지 이거. 무조건 그 해설서에 돼 있듯이 이것은 그런데 다른 내가 지금 경찰학에 대해서도 다른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제 우리 범죄학 문제집처럼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만든 이제 경찰학을 좀 출간하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결같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장수적 패턴인데 시간적 패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 근데 다른 또 기출 문제 보면 시간적 패턴으로 해가지고 맞는 선지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모순이 돼버려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지역사회의 차등적인 범죄율과 그 변화를 지역사회의 구적인 특성에서 찾지 않고 범죄자들의 속성에서 찾으며 같은 범죄 기회가 주어져도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자, 당연히 이것은 뭐겠어요? X? X죠. 확실히 X야 이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어떤 상당히 많이 보는 거 경찰학 그 기출문제집인데 해설을 가지고 나한테 그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해설 보니까 그 해설도 너무 좀 명확하지가 않아. 좀 잘못돼 있어 해설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에 이런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 출제하게 되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 시험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글자 암기법식으로 막 회독수만 높여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만 비틀어서 출제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문제 보게 되면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줄줄이 다 실수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공부 부족하거나 머리가 안 좋아서 합격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니까. 자,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 자, 그럼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그 기본적인 전제로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이론 내지 현대적 고전주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적 고전주의 이론 내지 신고전주의 이론은 왜 고전주의라는 그 명칭이 붙어요? 당연히 18세기에 베카리아와 벤담의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의 기본적인 논리를 현대적으로 그것을 확장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고전주의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 고전주의 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즉 성악설적인 그런 거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범죄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과 쾌락이 더 많이 주어질 것 같다 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선택해 가지고 했을 때 자기에게 처벌이라든가 불이익이 더 강하게 가해질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으면 그런 행동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 논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라도 다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범죄를 범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명확하게 틀렸죠. 범죄가 기회가 주어져도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틀렸어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출제자는 지역사회의 차등적인 범죄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고전주의 이론에만 나오는 거야. 베카리와 벤담의 고전주의 이론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지역사회의 차등적인 범죄율과 그 변화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찾지 않고가 틀렸죠. 구조적인 특징에서 찾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야. 이것도 해설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구조적인 특성에서 찾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틀린 거야. 구조적인 특성에서 찾으며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범죄자의 그 속성에서 찾는다. 이것은 명확히 틀리죠. 왜? 범죄자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떤 사람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은 어떤 패러다임이야? 실중주의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전주의론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개인의 속성, 특히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이 그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특성이론이라고 하죠. 특성이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고전주의론인데 실증주의론으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그렇다면은 왜 이 지역사회의 차등적인 범죄율과 그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을 위해서 이 범죄를 파악하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일상활동이론이 뭐예요? 아까 일상활동이론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범죄가 특별한 어떤 그 상황에서 특별한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공간과 이 과정 속에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활동이론이라는 거야. 일상활동 속에서 범죄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대에 한해서만 범죄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에 있어서는 자, 첫 번째 출제될 거예요. 뭐예요? 일상활동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일상행위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출제될 것이 바로 지금 보았듯이 고전주의론의 맥락에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실중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함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 패턴 이론과 마찬가지로 현대 고전주의론 내지 신고전주의론의 범죄에 속하는 이론이다. 이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현대 고전주의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이 바로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 현대 고전주의론을 대표하는 것이 이 디터런스 시어리, 억제 이론이에요. 그리고 억제 이론을 더욱더 일상적인 어떤 범죄 기회와 관련해서 확대시킨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그래서 디터런스 시어리를 억제 이론 이렇게 보통 번역해요. 뭐 제지 이론 이렇게 번역해도 돼. 디터런스를 같은 말이니까 견제 이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디터런스는.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범죄학과 교과서라든가 경찰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디터런스 시어리 이것을 제지 이론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억제 이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억제 이론, 그리고 클라크와 코니시의 합리적 선택 이론, 그렇죠? 그 다음에 코헨과 펠슨의 일상 활동 이론, 브랭팅햄 부부의 범죄 패턴 이론, 그리고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에요. 자, 이것도 한 문제야. 현대 고전주의론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자,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첫째, 그렇죠? 그래서 현대 고전주의론에 속하는 그런 이론들이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일상활동이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코헨과 펠슨은 범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 세 가지 요소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딱 모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 발생의 3요소라고도 하고 범죄 삼각형 또는 문제 삼각형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첫째 뭐예요? 그렇죠. 범죄 동기를 지닌 인간이 있어야 돼. 범죄 동기를 지닌 인간. 그래서 동기화된 범죄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동기화된 범죄자를 잠재적 범죄인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같은 말이야. 잠재적으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잖아. 범죄 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범죄 동기를 지닌 사람, 범죄자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제 아무리 범죄를 범하려고 하더라도 적합한 대상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 1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취업은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도둑질이라도 하건 사기를 치건 간에 100만 원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동기를 지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도둑질을 하려고 봐도 어디에 그런 물건이 없어. 그냥 철저히 다 잠금 장치되어 있고 CCTV 설치되어 있고 자, 이런 모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적합한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적합한 대상이라고도 하고 매력적인 대상이라고도 하고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해도 되고 같은 말이야. 타깃. 그래서 표적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대상 이렇게 번역해도 되니까. 근데 그것을 물건이라면 뭐 잠재적인 피해 물품이죠. 물건. 사람이라면 잠재적인 피해자예요. 자, 그러니까 적합한 대상이죠. 적합한 표적. 그다음에 적합한 표적은 있어. 분명히 저 내가 저것만 하나만 훔치면은 200만 원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그냥 뭐 빈집이라도 되거나 잠깐 비우면은 내가 훔칠 수가 있는데 계속 옆에다가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서 절대 그걸 방심하지 않아. 못 오지. 그건 뭐야? 보호자의 부재죠. 보호자를 감시자라고 번역하게 돼요. 감시자의 부재 또는 보호자의 부재. 보호자가 없어야 돼. 보호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범죄 발생의 3대 요소가 출제가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화된 범죄자 그리고 적절한 대상 또는 매력적인 표적 그리고 세 번째가 보호자의 부재 또는 감시자의 부재가 갖춰져야만이 범죄가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차등적인 범죄율과 그 변화가 왜 나타나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이론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냐면은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에 있어서 절도 범죄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1970년대가 되니까 절도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코엔과 펠슨이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변한 사회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50년대, 60년대까지는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여성들은 전업주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빈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적절한 범행 동기를 지닌 인간들은 비슷하다고 봐. 이 이론에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범죄와 동기와 원인을 중시했다면 무조건 틀려요. 동기와 원인은 어때? 다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왜? 그게 잠재적 범죄자들로 보는 전제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첫 번째 중요한 문제야.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중시했다 하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고전주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아셨어? 자, 그래서 범죄 동기를 지닌 인간들은 50년대건 60년대건 70년대건 2000년대건 비슷해요. 이렇게 전제하는 거야. 그런데 왜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70년대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이 빈집털이 절도 범죄가 크게 늘어났느냐? 바로 적합한 대상, 보호의 부재 상황이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가정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집이 비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니까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집집마다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합한 대상 있죠. 고가의 물품 집집마다. 그 다음에 보호의 부재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 시기나 그런 거 지역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합한 대상과 보호자의 부재 상황이 갖춰진 것을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 기회가 갖춰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상활동 이론을 범죄 기회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라는 거야. 범죄 기회 이론.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지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이거.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설한 책도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특성도 고려했어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자, 이 코엔과 펠슨 일상활동 이론은 이 미시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미시적 이론이기도 하면서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기도 해요. 지금 봤잖아. 시대적으로 왜 50년대, 60년대에는 구조적으로 범죄 기회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 왜 70년대에는 이렇게 범죄 기회가 구조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는가? 왜 그래서 범죄율이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는가? 이 측면에서 보면 아주 거시적인 이론이에요. 그 점을 분석하면. 그런데 왜 미시적인 이론이라고도 하냐 하면은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요인과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대상 그리고 보호의 부재가 순간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 기회와 관련해서는 미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야. 적합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응? 그리고 보호의 부재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거시적인 상황이 아니죠. 미시적인 요소야.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은 범죄 기회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미시적인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범죄 기회 구조의 변화를 파악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하나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자, 소화가 됐죠. 그러면 이 이론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형시키고 응용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정답이 가려지는 거야. 근데 그냥 이 선지대로만 암기하려고 하고 문구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 문구가 뭐 시간적인 으로 돼 있으니까 틀렸다, 장소적인데 그럼 장소적 해도 틀려요. 그것도 똑같은 이 문제 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듣고. 자, 3번 문제로 이것도 한번 보세요. 깨진 유리창 이론. 자, 이것도 경영 경채 시험에서 금년에 A급 문제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 물론 당연히 40문제 출제되는 경영 공채 시험은 더 A급이고, 왜? 최근에 와서 아주 관심을 많이 받는 이론들이 이게. 왜 여러분들 이 경영 경책원 신고전주의 이론들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으냐 하면은 오늘날 이 범죄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높고 한 부분 영역이 바로 예방이에요. 예방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바로 이 고전주의 이론들이에요. 실증주의 이론들은 예방 이론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보면 이미 어떤 그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속성,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 단계에서 그 범죄를 발생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제거해 가지고 다시는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 데 중점을 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론은 아니야. 그렇지만 고전주의론은 예방이론이에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베카리아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기서 처벌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X야, 베카리아. 그렇죠. 여기서 처벌이라는 것은 과거의 응보적 처벌을 염두에 둔 그 용어야.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중시했다. 자, 그러면은 베카리아, 벤담은 예방, 여기서 예방 중에서 무슨 예방이야? 이게 일반 예방인지 특별 예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듯이 예방은 일반 예방도 있고 특별 예방도 있어요. 억제는 일반 억제도 있고 특별 억제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응용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예방해가지고 베카리아와 벤담은 특별 예방을 특히 강조했다. X잖아. 예방은 맞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단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사정책들이 범죄정책이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방론에 대해서는 경영경찰시험에서 최소한 3문제, 경영공채시험에서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 차원에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신고전주의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예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셉테드에 있어서, 자, 셉테드의 5가지 5대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자연적 감시인데 이 자연적 접근 통계로 바꿔서 이렇게 잘못 연결한 문제 찾는 거, 이런 게 대부분 출제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야. 금년부터는 이제 셉테드도 1세대 셉테드가 있고 2세대, 3세대 셉테드가 있어요. 1, 2, 3세대 셉테드 구분하는 문제까지 이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기초적인 거 또 확실히 알아둬야 되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 출제될 것을 예상하고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세대 셉테드, 3세대 셉테드 경영경찰에서 출제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예상 못했던 문제다 해가지고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학교에서는 당연한 내용이거든. 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수험서에 없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출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은 철저히 대비해야 돼. 자, 그래서 1세대 셉테드에 있어서도 보통 5가지 핵심적인 이 전략 해가지고 자연적 감시를 높여야죠. 접근 통제, 자연적 접근 통제를 강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주민 활동성 제고죠. 근데 이거 기출문제도 잘못 출제됐다고 활용성 증대 이렇게 맞는 걸로 출제된 게 있어요. 활용성이 아니야. 이게 활동성 증대야. 실은 그 주민들의 활동성, 그 옷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금 출제한 분도 있어. 자, 그러니까 주민의 활동성을 증대시켜야죠. 활성화를 시켜야 돼. 그 주민들. 그렇죠? 이건 제이콥스가 제시했던 거리의 눈을 만드는 거야. 많이 만드는 거야. 자연적 감시하고도 관련성 있는 거야. 활동성 증대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지 관리가 있죠. 유지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지역이 막 무질서한 상태로 돼 있고 막 무단횡단하고 엉망인 지역은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셉테드에 있어서 유지 관리는 셉테드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성했던 그런 환경이 끝까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를 제거시켜 나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셉테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해예요. 특히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영역성 있죠. 영역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한 그 지역이 나의 지역이다.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관리 의식이나 책임 의식, 소유 의식을 키우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사소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리하게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겠죠. 그래서 영역성 강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셉테드에서. 그래서 영역성 강화 관련해서는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범죄 문제라든가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주면, 그런 공동체 관계를 강화시켜주면은 그만큼 집합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진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관련성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확산을 통해서, 자, 무관용 정책이 나오고,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있어서 관련이 깊은 정책 2가지가 있죠.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2가지. 여기 나와 있는 거.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한 무관용 정책이 응용이 됐죠. 무관용 경찰 활동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무관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에요. 오히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에요. 다만 저기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장이 90년대에 이 정치적으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어떻게 보면 악용한 거예요. 그게 무관용 경찰 활동이야. 브레튼 경찰청장을 임용해 가지고 철저히 무질서부터 단속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범죄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코엔과 펠슨이 이 이론에서 제시했던 방향은 아니야. 그건 무관용 경찰 활동은 뭐야? 사소한 무질서, 무임승차 행위, 낙서 행위까지도 막 철저히 단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때요?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자유가 크게 위축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소한 무질서 행위해 가지고 처벌받으면은 낙인 효과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어요. 낙인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무관용 경찰 활동. 그래서 이 무관용 경찰 활동은 코엔과 펠슨이 주장했던 정책이 아니에요. 이것을 응용해서 이제 뉴욕에서 실행했던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비판을 받아요. 자, 오히려 코엔과 펠슨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강조했어요. 그쪽 방향으로 제시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그래서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철저히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그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어때요? 아, 내가 지금 집 밖으로 나가면 나 또 털릴 수도 있어. 나 공격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해요. 활동성 증대가 안 된다고 아까 세테드로 하면. 그러니까 무질서가 이제 질서가 잡히고 하게 되면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적인 활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연적 감시도 늘어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비공식적인 통제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경찰이. 그게 바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자, 그 점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확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집합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자, 집합 효율성 이론하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걸 그냥 뒤섞어 놓은 거야. 그렇지, 집합 효율성 이론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오히려 그 무관용 경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집합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가 있어. 왜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에 살벌한 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어. 적극적으로 어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합 효율성이 감소된다. 감소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무관용 경찰 활동이 이 집합 효율성 감소를 목표로 했다 하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에요. 자,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있어서 무질서를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다음 시험에 출제될 거야. 사회적 무질서냐, 물리적 무질서냐예요. 물리적 무질서는 뭐예요? 그냥 그 어떤 지역 가면은 막 여기저기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여기저기 막 빈 건물들이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물리적 무질서죠. 사회적 무질서는 뭐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시민성이야. 시민 의식이 없는 거야. 그냥 막 대낮에도 뭐 술 주정하는 사람이 많고, 그냥 뭐 불황자라든가 여기저기 막 줄을 서서 잠자고 여기저기 막 노상 방뇨하고 막 낙서해야 되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거, 사람들의 행동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무질서예요. 그래서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를 이제 정비시키고 질서적인 그런 그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뭐예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야. 거기에
중점을 주는 게. 무조건 단속하면은 그건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 더욱더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 관련성이 높은 이론인지 이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는 사회환경 개선을 범죄 예방으로 보았다. 이렇게 딱 한정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뭐겠어요? X죠? 근데 이것도 해설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 범죄예방연구소는 사회환경 개선만 범죄 예방으로 이렇게 한정시켰던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한정시켰다고 이렇게 딱 단정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범죄 예방 연구소를 이니셜로 하면 NCPI라고 해요. NCPI. NCPI는 이제 범죄 예방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가 뭐냐면 사회적 범죄 예방. 사회적 범죄 예방, 두 번째가 상황적 범죄 예방,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이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단정해 가지고 기술이 됐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저 지문에 대한 해설도 봤나? 공부했으니까 봤지. 응? 자, 그런데 뭐 엉터리로 해설되어 있는 책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자, 사회 환경 개선을 범죄 예방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뭐라고? 범죄 예방 연구소는 범죄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어요. 첫째가 사회적 범죄 예방, 두 번째가 상황적 범죄 예방, 세 번째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전혀 다른 걸로 규정을 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자, 그럼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NCPI의 범죄 예방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한다니까. 다음에는 왜? 이미 이게 소개가 됐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경영 경치 시험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연결시키면서 좀 더 난도 높은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 범죄 예방은 뭐냐? 그럼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지역사회 제도를 잘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방이 되지. 그렇죠? 사회적 예방. 상황적 예방은 뭐겠어요?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잖아.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범죄 기회 줄이는 거. 그래서 범죄 기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 고전주의 이론들이에요. 억제 이론을 제외한 현대 고전주의 이론들. 그러니까 현대 고전주의 이론인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 활동 이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범죄 패턴 이론을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상황적 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이론들. 기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대책이 된다 하는 이론들. 자, 그렇게 이제 응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상황적 범죄 예방은 그런 거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만이 효과적으로 예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범죄 예방은 뭐냐면 바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회 환경 개선, 뭐 물리적인 환경 개선만이 범죄 예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공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당연히 이것은 틀린 거구나 이게 감으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완벽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맞는 게 아니야. 그냥 딱 직감적으로 이거 딱 선지 읽으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건 맞아. 어딘지 모르지만 틀려. 이게 딱 직감이 온다면 그게 공부 잘 된 거야. 그렇지 그 많은 내용들 정확하게 그냥 100%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금년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어중간해가지고 딱 찍었다 하면은 찍은 문제는 다시 고치면 안 돼. 절대. 왜 그러냐? 이건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딱 그 순간에 찍혔다 하면은 무의식적인 기억력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모르게 그게 맞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다른 걸 고쳤다. 99%다 틀려. 처음에 찍은 게 맞아. 그리고 이제 뒤늦게 시험장 나와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지.
왜 내가 그걸 고쳤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기억력이 많이 발동이 돼. 그래서 뭐 조금 애매한 것이 있더라도 자신 있게 찍어. 그러면 정답이야. 자, 그래서 그런 점을. 그 다음에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로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치성, 접근성을 들고 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X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그냥 오른선지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 기출문제로. 개수형 문제로 출제됐어요. 유일하게 이것을 오른선지로 출제했어. 근데 해설이 안 돼 있어, 다. 대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정답 지문, 옳은 정답 지문으로까지 출제할 정도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해설이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왜 맞아요? 왜 맞아? 3년째 공부했으니까. 어? 그렇지. 그거예요. 비바 모델이 연결이 돼야 돼. 여기서. 자, 일상활동이론가들은 범죄 발생 요소로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동기화된 범죄자 적합한 대상, 보호자 내지 감시자의 부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비바 모델이 일상활동 이론가인 펠슨이 제시한 거예요. 일상활동 이론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비바 모델은 뭐예요? 바로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자 입장에서 적합한 대상. 자, 그 비바 모델 뭐야? 이게 밸류, 가치성, 가치. 그다음에 이너샤, 관성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가치 관성에도 맞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약한 관성이냐? 약한 관성. 이너샤가 그냥 직역하니까 그냥 관성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책이 있어. 우리 범죄학 책에도 관성으로 번역한 책, 경찰학 책도 그렇고 교과서가. 그래서 관성에 약한 관성이 정확한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동의 용이성이야. 이동하기가 쉬워야 돼. 적합한 대상이 되죠.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지. 여기서 가치는 뭐야?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정서적, 감정적 가치도 해당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경제적으로 높은 가격만 가진 것이 아니야. 가치. 그래야 매력적인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쉽게 그냥 휴대폰처럼 쉽게 집어넣고 이동할 수 있어야지. 막 금고라든가 이런 게 무거운 금고로 되어 있으면은 쉽게 이걸 이동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항성이 약해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돼. 가벼워야 돼. 무게가. 이 이너샤야. 관성이 약한 관성 내지 이동의 용이성. 그 다음에 가시성. 그 다음에 접근성. 네 가지가 비바 모델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관련돼? 적합한 대상을 고려한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15회에 걸쳐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지만은 관련된 내용까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내가 그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영정치 시험 20문제 중에서 19문제는 충분히 그 득점이 돼요. 자, 그리고 경위공채를 또 빠뜨리면 또 서운하지. 경위공채에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있어서는 지금 경인경채 전문용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도 들어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경영경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경영경채 시험은 지금 그 경찰학이나 형사법 같은 경우는 매 해 출제위원이 4명에서 5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교수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형사학 전공자들 4명에서 5명 이 정도로.
왜? 워낙 그 응시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경인 경채. 그런데 이제 경감부 시험에 있어서는 형사기건 어떤 과목이든 간에 모든 과목이 다 출제위원이 3명씩 선정이 돼요. 3명. 근데 이제 경찰학원하고 형사법은 그렇게 경인 경채에서도 3명에서 5명까지 출제위원이 들어가 그에 14일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2주 전에. 그래서 이제 외부와 연락을 다 끊고 이제 그때 출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 성향이 크게 바뀌어요. 대부분 다 출제한다면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익숙하게 많이 연구했던 분야에서 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도가 더 높아져요. 경인 경채가 순경시험이 형사법 같은 경우 왜? 출제위원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경감부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3명씩으로 한정돼요. 그러니까 형사법이나 경찰학은 어떤 경우에는 그 선지 하나하나씩 보면은 경찰 쪽이 더 순경 쪽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왜? 출제위원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경감부 시험을 좀 높게 출제를 난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순경시험에서 출제됐던 그 지문들을 개수형 문제로 바꾼다든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했던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좀 난도를 높인다든가 이럴 정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찰학이나 형사법 같은 경우는 순경시험이 난도가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이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헌법이나 일반 시험에 있어서 경찰 시험에서 경찰 채용 시험에서 헌법은 20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경영경찰에서 범죄학도 20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제위원 2명씩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금년 시험에 있어서도 경영체 범죄학에 있어서 출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현행법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2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경찰에서는 현행법을 출제할 가능성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뭐 현행법에서 출제해봤자 한두 문제 많아야.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 시간 많이 투자하면서 현행법 그 세부적인 조문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꺼림칙 할 거야. 왜? 경찰학에서 워낙 지엽적인 그런 그 조문들까지 많이 현행법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범죄학으로까지 그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은 경위공채시험 같은 경우는 3순환에서 내가 통영모의고사 240제에서 제 6회에다가 40문제 가지고 총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위공채시험 보는 사람들도 내가 2순환까지는 현행법은 보지 말자 했어요. 왜? 시간 투자에 비해서 득점 기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경찰학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아무튼 경영경채 범죄학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이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범죄학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웬만해 가지고는 경영경채 범죄학에서는 현행법 조문을 한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그리고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 범죄학 교수들 70%가 미국 유학자들이에요. 유학 출신들이에요. 그럼 미국 유학 출신 그런 그 교수들은 현행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낮아. 자기들이 전공했던 그 내용 가지고도 20문제는 충분히 출제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과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경영경채시험 20문제 중에서 실정 법률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그래서 차라리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냥 찍으면 돼, 그것은. 경영경채시험에서는. 그리고 내가 강의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공부하면 되니까 아무튼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오늘은 문제를 풀지 않고 왔다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이제 OT 시간 첫 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부터 1회씩 나갈 거예요. 60분씩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3회까지 나가고 내일부터는 이제 4회부터 이제 4회씩 계속 나갈 거니까 미리 문제를 풀고 오세요. 그렇지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어요. 먼저 자기가 실전처럼 똑같이 문제를 풀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보완해라.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쉬었다가 올해 1회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